금리가 내리면 숨 좀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죠. 기준금리는 동결이거나 살짝 내렸는데 내 통장 잔고는 왜 더 빨리 말라가고 있을까요? 숫자는 안정이라고 말하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매주 신기록을 찍고 대출 이자는 월급 인상보다 훨씬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더 이상 일시적인 불편이라고 부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 곳곳에서 평범한 서민의 삶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세 가지 위기 신호가 동시에 깜빡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가장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민하게 감지하는 기관이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그 한국은행 총재가 공식 석상에서 전례 없이 강한 톤으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다.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이 당신의 지갑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숨기지 못한 경제 위기 신호 세 가지. 도대체 뭐길래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앞으로 1년, 2년 동안 여러분이 하는 경제적 선택은 거의 로또 수준의 도박이 됩니다. 우연히 맞으면 다행, 빗나가면 몇 년치 노동이 날아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영끌로 집을 샀거나 전세 끼고 아파트를 들고 있다면, 그리고 사업 대출을 안고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라면 이 신호를 무시하는 건 스스로 파산 신청서를 쓰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소 거칠게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진짜 위험은 언제나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가옵니다. 과연 언론이 말하는 연착륙이 현실일까요? 아니면 폭풍 전야의 고요일까요? 첫 번째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 많다는 말, 이제 지겹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수년째 들었던 이야기죠. 하지만 2025년의 가계부채는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입니다.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2천조 원을 넘어섰고 GDP 대비 비율은 세계 최상위권에 박혀 있습니다. 여기까진 숫자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빚이 어디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으로 박혀 있느냐입니다. 과거에는 장사를 키우거나 공장을 늘리기 위해 빚을 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떨어지는 집값을 버티려고, 생활비를 메우려고 이미 있는 대출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습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만 늘어나는 구조. 이게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특히 2020-21년 저금리와 영끌, 그리고 집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 마케팅 속에서 주택을 매수한 2.3붕 세대는 극단적인 레버리지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그때는 월 이자가 감당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이후 기준금리가 급등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이자는 2배, 3배가 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을 말하지만 시중은행은 가산금리를 슬그머니 올리며 이자 수익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만 보면 금리가 내린 것 같지만 체감이자는 버티기 힘든 수준으로 굳어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조에서 연체율이 올라가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닐까요? 한국은행 총재가 가장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겉으로는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연체율도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취약차주라고 불리는 구간에서 이상 신호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채무자, 변동금리 대출에 의존한 가계,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계층에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이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문을 좁히고 한도는 줄이고 심사는 더 까다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대출 줄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을 두고 정말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신호는 많은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지만 터지는 순간 파괴력이 엄청난 폭탄입니다. 바로 부동산 PF 대출입니다. PF 개발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죠. 아파트를 짓고 상가를 올리고 복합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의 상당 부분이 PF 구조로 조달됩니다. 문제는 이 PF가 저금리와 부동산 불패 신화가 겹쳤던 시기에 과도하게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분양이 잘 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꺾이고 미분양이 쌓이는 순간 이 구조는 흉기로 돌변합니다. 사업성은 떨어지고 이자는 불어나고 자금은 막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곳곳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사가 멈춘 현장, 준공이 미뤄진 건물,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시간을 끄는 모습. 그 뒤에는 PF 대출을 제공한 증권사, 저축은행, 캐피털사, 그리고 그 상품에 투자한 개인과 기관들이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무너지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연쇄 도미노처럼 다른 곳의 부실을 자극합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보고서에서까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언급할 정도면 이미 위험 수위는 임계점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전히 괜찮다는 말만 듣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 신호는 모든 국민이 이미 체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바로 환율과 물가,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1,400원 근처를 오르내리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외환 위기급이라고 부를 분위기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 식량, 에너지 가격이 원화 기준으로 오릅니다. 즉, 아무것도 안 해도 수입 물가가 자동으로 뛰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내 유통 구조, 마진, 인건비까지 더해지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는 통계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는 10% 넘게 오른 것 같아도 공식 물가는 34%라고 발표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가 좋다면 일자리라도 늘고 소득이라도 증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률이 낮고 투자도 위축되고 소비도 줄어드는 국면입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딜레마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이미 빚에 허덕이는 가계와 기업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숨통은 조금 트이지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환율과 물가는 다시 들썩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 이게 바로 한국은행 총재가 과거와 다르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곧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이제 이 세 가지 신호를 한 번에 묶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PF, 고환율, 고물가. 따로 보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고 장기간 이어진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가계는 이자 부담의 소비를 줄입니다. 기업은 금리와 수요 부진에 투자를 줄입니다. 건설 경기 둔화와 PF 부실은 금융 시스템을 흔듭니다. 여기에 환율과 물가 상승은 실질 소득을 갉아먹습니다. 결국 전체 경제의 엔진이 느려지고 동시에 불안 요인은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조용한 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사건이 없는데 밑에서는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배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배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을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제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제 집값은 어떻게 되나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잔인합니다. 위기 때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항상 레버리지 높은 사람과 유동성 없는 자산을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영끌로 집을 사고 변동금리 대출에 의존하고 현금 비중이 거의 없는 상태라면 충격이 올 때 버틸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빚의 만기와 금리 구조를 관리하고 있다면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파산하고 누군가는 자산을 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서 있을까요? 이제 2026년을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베스트 케이스 불입니다.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진정되고 미국과 한국 모두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리를 인하합니다. 갑자기 경기가 좋아지지는 않지만 최악은 피하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 가계부채와 PF 부실은
정부와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통해 서서히 정리됩니다. 집값은 과거 고점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지만 급락보다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정도입니다. 실질 소득은 조금씩 회복되고 체감 경기는 나쁘지만 견딜 만하다 수준에서 멈춥니다.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 지금부터 몇 년간은 소비를 줄이고 빚을 줄이고 방어적인 자산 배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워스트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히지 않고 지정학적 리스크나 원자재 가격 급등 같은 외부 충격이 한 번 더 찾아옵니다. 미국이 예상보다 더 오래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다시 금리 인상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한국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상태가 길어지면 가계와 기업 모두 지쳐갑니다. 결국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고 특정 금융기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 여파가 다른 기관과 시장으로 옮겨갑니다. 이때 터지는 건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신뢰 그 자체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는 순간 위기는 사건으로 바뀝니다. 워스트 케이스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추가로 크게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득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었던 지역, 투기 수요가 집중되었던 단지일수록 충격이 큽니다. 깡통 전세와 역전세 문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은행은 담보 가치를 재평가하면서 추가 상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래도 강남은 괜찮겠지라는 말도 이번에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소득과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자산 가격은 어느 순간 현실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일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미래를 100% 맞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지금부터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빚의 만기를 분산시키고 변동금리를 고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PF나 고위험 상품에 과도하게 노출된 자산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장 수익률 높은 상품을 찾기보다 내가 지금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작업을 미루는 순간 결정은 시장이 대신 내려줍니다. 그때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또 하나, 위기 국면에서 특히 중요해지는 건 현금과 유동성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빠르게 옵니다. 뉴스에서 다루기 시작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은 단순히 안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회를 잡기 위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과도하게 빠졌을 때, 모두가 겁을 먹고 팔고 있을 때 여유 자금을 가진 소수만이 좋은 자산을 헐값에 담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의 자산 중 지금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그 현금을 어디에 쓸지 계획은 세워두셨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다 팔고 현금으로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포에 기반한 극단적인 행동은 또 다른 후회를 부릅니다. 중요한 건 비율과 구조입니다. 빚, 현금, 실물, 자산, 금융자산의 비율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각자의 소득 안정성, 직업, 가족 구성, 향후 3-5년의 큰 지출 계획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는 결국 숫자만 보지 말고 구조를 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구조는 과연 위기를 버틸 수 있는 형태입니까?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한국은행 총재도 경고한 경제위기, 신호 3가지. 도대체 뭐길래 가계부채, 부동산 PF, 환율과 스태그플레이션. 이 3가지는 따로 떨어진 뉴스가 아닙니다.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가 악화되면 다른 둘도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동시에 이 구조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에게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위기라는 글자는 늘 그렇듯 위험과 기회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 얼굴을 보게 될지는 결국 내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 구조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2026년 경제뉴스 헤드라인은 어쩌면 이렇게 흘러갈지도 모릅니다. 생각보다 견조한 한국 경제, 연착륙 성공, 혹은 예상 못한 충격, 제2의 IMF 공포 재점화. 하지만 중요한 건 제목이 아닙니다. 헤드라인이 어떻게 붙든 그 속에서 내 삶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같은 숫자, 같은 정책,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별일 없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말하게 됩니다. 당신은 어느 쪽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내 자산 구조와 빚의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해 본 게 도대체 마지막이 언제였지? 한국은행 총재의 경고는 거대한 담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화살은 결국 우리 각자의 지갑과 통장, 대출 상환 스케줄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들은 세 가지 신호를 기준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차분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2026년 한국 경제가 베스트 케이스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워스트 케이스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준비하고 계십니까?